예, 안녕하십니까. 윤면식 부총재보입니다. 먼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해서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에 대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보고서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금년 4월부터 9월 중에 국내외 경제 동향, 한국은행이 수행한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정책 여건과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오늘 이런 기자 설명회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께도 널리 알림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이 높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보고서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종전의 경제금융 동향이라는 제목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으로 변경하고 각 부문별로 경제 흐름의 특징을 문단의 서두에 소제목으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간명하게 기술함으로써 독자의 가독성과 이해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의 결정 배경에 대하여 금통위 의사록을 바탕으로 금통위원들의 논의 내용 중에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제 참고 박스로 수록하던 내용 중에 향후 통화신용정책 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해서 본문에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여러 기자님들이 참고 박스에 주목하던 것을 본문에 이제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향후 통화신용정책 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에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국제유가, 그리고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상세하게 분석 기술함으로써 보고서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기자 여러분들께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드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이라는 참고 자료에 별도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 참고 자료와 보도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SBS 김용철입니다. 가계 대출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를 보니까 규모도 증가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신용 갭을 주의 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이 대출이 비은행 중심으로 늘고 있고 또 집단 대출 그리고 생활 용도별로는 이제 생활자금 이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 결과 내지는 파장이랄까요? 그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가계 대출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가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또 가계부채가 대부분 주택시장의 상황하고 연계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여러 차례 뭐 한국은행은 물론 정부도 그렇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이 대부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객관적으로 더 분석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GDP 대비 민간신용이라는 통상적인 민간신용 순환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신용을 이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으로 나누어서 받고
또 은행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나누어서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국제 비교하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저희들이 또 한번 보던 중에 BIS에서 마침 그 금년도 9월달에 쿼터리 리뷰를 통해서 이 민간 신용 비율을 국가별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그 GDP 대비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기존의 추세치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가를 가지고 이게 10% 포인트를 초과하면은 경보 단계로, 또 2% 포인트를 초과하면은 이제 주의 단계로, 그다음에 2% 미만이었다면 그냥 보통 정도로 이렇게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2% 포인트를 이렇게 초과한 그 주의 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그 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은 또 이 10% 포인트 초과하는 경보 단계만큼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추세가 그동안 그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보고서의 그 내용을 소개해서 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은행 위주로 늘고 있다, 또 집단 대출 위주로 늘고 있다, 생활자금 위주로 늘고 있다 하는데 이제 그 원인과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가계 신용은 그 전반적인 경기 상황보다 주택 시장 상황과 그 높은 연계가 있다라는 그 이제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 상황이 이렇게 취약한 가운데서도 이제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주택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화랑을 보이고 따라서 우리 성장도 건설 경기 위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함의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번 경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저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이런 그 추세가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런 추세가 또 급격하게 꺾여도 문제고 또 계속 그 높은 그 증가세를 보여도 문제고 하는 이런 사이에서 저희가 어떤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이 있는가를 분석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의 그 경제 상황 인식이라든지 정책 대응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집단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원인이라면 이게 어떤 그 건설사나 이런 데서 신용 보강을 해줘서 그 앞으로 이게 가계 부채가 좀 더 개인 부채로 이렇게 전이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예, 집단 대출이라는 게 그 원래 이제 그 주택을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집단 대출을 보통 받으면은 이 처음에 그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건설 착공의 그 경과에 따라서 그 이렇게 중도금을 내면서 받아가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그 준공이 될 때까지 보통 저희가 한 2년 6개월 정도 시기를 예상하는데 그때까지는 이미 계약된 게 그 어떤 미리 정해진 건설 기성도와 그 착공도에 따라 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그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 상당히 많은 신규 분양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8월까지 숫자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신규 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집단 대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 걸로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8.25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이 집단 대출이 크게 느는 것을 그 걱정을 해서 이 집단 대출에 대한 보증 요건도 강화했고 뭐 주택금융공사나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이 집단 대출에 대해서 추가 승인되는 부분은 적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승인됐던 분은 꾸준히 나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갈 거라는 거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보증을 했는데 이게 부실화가 돼가지고 그런 보증을 했던 기관들까지도 어떤
그 동반부실화되는 우려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주택 경기가 갑자기 꺼지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그 전망 하에서는 그런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런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그 부채 상환보다는 생활자금도 많이 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 구입이라든가 뭐 임차 이쪽이 많이 늘었는데 이 생활자금 부분 용도의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어떤 용도 내지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날 때 그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이걸 쓴다 하면은 자산에 주택이 있고 부채로 가계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상환에 있어서 좀 더 그 상환 능력이 이 주택으로 인해서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생활자금으로 쓴다 그러면은 소비에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빌려간 경제주체인 가계 입장에서는 부채는 남아 있지만은 거기에 상응하는 자산은 없는 거죠. 생활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주택 구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출 건전성이나 그 상환 능력 위험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긴 하지만은 저희는 그 보통 아직까지는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빌려줄 때의 이 LTV 비율 같은 게 그 일정 부분 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이제 아직 50% 이제 내외 수준을 그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을 잘 인식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금융기관의 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접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금융기관에서도 지금 뭐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비은행 쪽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일종의 뭐 풍선 효과니 뭐 이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진짜 은행이 대출을 좀 옥죄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한번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전이가 되면 금리는 어느 정도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는지 이런 쪽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가계 대출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 금융위 금감원 등과 같은 그 감독 당국이 가계 대출 증가세를 조금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들을 내놨습니다. 그 대응책이 이제 먼저 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다 은행들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차주들이 비은행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또 이제 그 비은행이 또 그러한 대출 수요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전체적인 시중 유동성 사정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비은행으로 수신 증가세가 또 거기도 그 상당히 이렇게 견조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수요를 미트시킬 수 있는 비은행의 공급 능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비은행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특히 비은행은 이제 주택담보보다도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 어떤 위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 당국에서도 최근에 그런 그 대출 억제책이 은행에서 비은행으로도 또 확대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비은행 대출도 이렇게 계속 크게 늘어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부 대책이 이제 시간을 두고 효과를 가져올 걸로 좀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쪽도 다 이렇게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은행보다는 비은행이 여수신 금리가 다 모두 조금씩 높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금리 격차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저금리 기조가 좀 장기화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축소됐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은행보다는 비은행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금리 부담을 더 하게 되는 면은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런 금리 부담이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가계 대출 수요를 그만큼 또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 전체 경제 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몇 퍼센트 포인트 높은가 하는 거는 통계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럼 저희가 매달 발표하는 아마 그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 대출 통계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길 가계부채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조금 해보기 위해서 그 국제 비교 수치를 찾다가 그 BIS 분기 보고서를 인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3.1% 포인트 그리고 이래서 조금 단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뒤에 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그 가계 부채 비율은 저희 나라가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인데, 사실 두 지표에서 보면 그 분위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굳이 국제 비교를 하실 때 이 수치를 선택하신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지표를 선택했다라기보다 BIS에서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은 BIS에서 이미 분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소개해 드린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비교를 하는 그 어떤 지표랄까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BIS에서 했던 거는 이 그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의 뭐 갭이라고 하는데, 민간 신용 비율 갭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기 추세치에서 얼마만큼 더 지금 올라가 있냐 하는 거를 본 거고요.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또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이런 거를 다시 국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명목 GDP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계속 떨어져 오고 있는 편이고, 또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우리가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보면은 국제 비교할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 그 참고 각 주에도 썼습니다만은 2016년 2, 4분기 현재로 167.5%로 국제 비교를 했을 때는 분명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걸 주목하고 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